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지방공무원, 공기업, 청원경찰, 공무직, 군무직, 계약, 계리직 등의 일반 상식 2023년 기출보고 문제풀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율권을 보장하는 원칙, 즉 팔길이만큼 떨어져서 지원은 하고 간섭은 하지 않겠다. 팔길이 원칙입니다. 정부가 공공정책이라든가 특정 기관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지원은 하지만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 주로 문화예술 방면의 창의성을 조장하기 위해서 또 재정적인 지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간섭은 하지 않는 것, 팔길이만큼 떨어져서 지켜본다. 팔길이 원칙입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국정상의 지장을 막기 위해서 1개월 이내면 가예산, 잠정예산이면 수개월 내 예산을 잠정적으로 집행하도록, 근데 여기서는 1개월 이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판결유예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적인 상소는, 법원이 하는 재판에는 판결도 있고 결정도 있고 명령도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제도는 1심에서 2심으로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에서 3심인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결정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항고, 이 총체를 통틀어서 불복하는 거, 이걸 상소제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독립적인 상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항고가 되겠습니다. 항소는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 법원에 하는 불복 신청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이고, 항고는 결정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초지 3림과 같이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에 맡기게 되면 자원의 고갈과 황폐화를 일으킨다는 이론. 일단 공공의 재산으로 돌아가면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쓰게 돼서 황폐화된다, 이런 이론이 즉 공유지의 비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개방된 그런 목초지가 있다면 목동들은 자신의 밭에서 소를 먹이는 게 아니라, 가꾸기 힘들죠, 자신의 밭은. 그러니까는 전부 다 공공의 목초지다가 소를 방목해가지고 공공의 목초지는 황폐화된다. 그래서 공적 재화를 너무 사적 자체에 맡기게 되면 황폐화된다는 이론,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는, 산업자본에 은행지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은행자본이 산업자본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것이 은산분리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있는 은행지분의 4%까지만 허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결권을 행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해서는 10%까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한다. 의결권의 4% 이상은 참여 못한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 이것을 은행이 산업자본에 과다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은산분리제도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매년 특정한 시점에 주식시장이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뜻하는 용어, 즉 크리스마스 때 어떤 현상을 보여서 주가가 올라간다든가, 또는 여름철 서머 베케이션, 휴가 때 주가가 또 올라간다든가, 이런 캘린더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날의 주가의 흐름들을 본다. 이것이 바로 이제 캘린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점, 캘린더에 있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주식시장이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
이것을 캘린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기간,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델리, 그것이 1월까지 효과를 가진 거 1월 효과. 그 다음에 휴가 갈 때 미리서 뭐 주식 등을 사준다든가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 서머랠리. 캘린더 상에 있는 특정한 시점에 일정한 흐름을 보이더라. 그래서 캘린더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하는 촉법 소년의 연령은, 자, 법을 저촉해서 촉법입니다. 그런데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몇 세부터? 10살부터 형사 미성년자가 법을 어겼을 때에 가정법원에 송치를 해가지고서 뭐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촉법소년에 해당되겠습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소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은 못하죠. 그때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거나 또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발명의 날은 언제인가? 예, 추구기를 발포한 날이죠. 이 날이 5월 19일입니다. 추구기 발명의 날을 발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발명한 추구기를 반포한 날이 5월 19일이죠.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단어 중에 장음으로 발음되는 거, 길게 발음되는 거, 그 말이죠. 사과, 우리가 먹는 사과, 애플. 이게 이렇게 쓴단 말이죠. 사과. 짧게 발음되죠. 부자가 아니라 부자지간, 부자. 이것도 짧게 발음되죠. 유서. 그냥 유서는 죽을 때 쓰는 거, 짧게 발음되는데 이거는 같은 류의 문서, 동류의 문서, 같은 류, 유서, 유서, 같은 류의 문서. 이거는 장음입니다. 장음. 유서, 같은 류의 문서, 유서. 성인, 짧죠. 그래서 길게 발음되는 거, 같은 류의 문서, 유서. 동일 종류의 문서, 유서. 장음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류의 문서, 유서입니다. 다음 중 문방사우. 문인들이 늘 곁에 끼고 있던 네 벗이 있는데, 붓, 종이, 벼루, 먹이죠. 아닌 것은 책입니다. 붓, 종이, 벼루, 먹. 그래서 붓, 먹, 종이, 벼루. 이것이 문방사우죠. 아닌 것은 책입니다. 다음 중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것.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1, 2, 3번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통신사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 이상 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도 유네스코 기록유산물로 등재되었습니다. 아닌 것은요. 부산 임정청사. 이것은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에 옛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를 부흥시키려던 문화사죠. 다 아시죠? 르네상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를 부흥시키고 중세 그 암흑시대를 걷어냈던 거죠. 중세 교회의 몰락과 봉건사회의 붕괴를 배경으로 해서 이탈리아에서 발원해가지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르네상스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지각 중 가장 오래되고 안정되어 있는 부분, 지각 중에서 가장 안정된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순상기라고 합니다. 순상기입니다. 그래서 지각 중 오랜 세월 동안 지각 변동이 없어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지역,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로렌시아 순상지, 그 다음에 발트 순상지, 가장 안정된 지각이 되겠습니다. 순상지입니다.
다음 중에서 인체의 뼈에서 칼슘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영양소, 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칼슘을 막아줍니다. 또 칼슘이 생성되는 것도 도와줍니다. 무엇이죠?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마그네슘의 총량의 60%는 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온 것을 막아주고 또 칼슘의 생성을 돕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입니다. 가상 공간에 실물과 같은 형태의 물체를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자, 가상 공간에다가 실물과 똑같은 형태, 쌍둥이 형태를 만듭니다. 가상 공간에.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합니다. 뭡니까?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것. 이 트윈이라는 것이 쌍둥이라는 뜻이 있죠.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가상 공간에 쌍둥이를 만들어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컴퓨터로 가상 공간에다가 실물과 똑같은 물체인 쌍둥이 물체, 엄밀하게 말해서 가상 공간에 만든 거죠. 이 쌍둥이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 그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오음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음은 독일의 물리학자 옴이 발견했죠. 근데 스웨덴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독일의 물리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은 뭡니까? I는 R분의 V죠. I는 전류고 R은 저항이고 V는 전압이죠. 이걸 다른 식으로 쓰면 V는 IR이죠. 이 공식에다 이걸 맞춰보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분모에 있으니까 전압에 비례한다. 근데 전류는 저항에 비례하여, 그러니 틀렸죠. 저항에 반비례하죠. 전류는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죠. 근데 반비례한다니까 틀렸죠. 전압의 크기는 V는 전류 세기와 저항을 곱한 것 같다. I, 전류 세기에 R, 저항을 곱한 것 같다. 이게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전류식을 넣고, 그러면 이 식은 또 다르게 말하면 양변에 R을 곱하면 V는 뭐죠? IR. 죄송합니다. V는 IR이 되죠. 결국은 이 식과 이 식을 놓고 문자로 풀어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한번 각자가 이러한 말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인가? 특산물로 당궁이라는 활, 그 다음에 과하마는 쪼락 말이죠. 반어피는 바다표범의 껍질 이런 거죠. 그리고 매년의 10월에 무천이라는, 이게 학교 다닐 때 뭐 동무 이렇게 많이 외웠죠. 동해입니다. 무천, 동해가 무천이라는 이런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동해안에 위치해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 원산 지역에서부터 쭉 해서 이 동해시 있는 데까지, 여기 있었던 게 이게 동해입니다. 동해. 이게 바닷가에 있었으니까 바다 표범에 이것도 있고, 쪼락말, 당구, 그리고 무천이라는 행사, 제천 행사, 동해안 위치. 그러면 동예가 되겠습니다. 동예가 위치한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6세기부터 BC 82년경에 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형성된 나라. 그래서 과하마, 쪼락말이고 반어피는 바다표범 가지고 유명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했다. 동예가 되겠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시기의 백제의 왕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태화 5월 16일 병오일의 한낮에 100번이나 단련한 철로 된 칠지도를 누구가 만들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온갖 적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 이걸로 볼 때도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성대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후국의
외왕에게 주었다. 예, 제후국을 부릴 정도고 이 외왕에게 하사할 정도. 외왕은 이 일본 임금인데 여기 하사할 정도의 굉장한 세력을 떨쳤던 왕. 지금까지 이런 칼이 없었는데 백제 왕실의 기생, 예, 성음이 일부러 외왕을 위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서 하사했다.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 이런 칠지도 명문. 이것과 관계되는 왕은 누구냐? 백제에서 가장 흥왕했던 왕. 그렇습니다.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 칠지도 명문이 근초고왕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문을 도입한 고려시대의 인물은 인간의 본성을 밝히는 학문으로 북송의 정오, 정의, 형제 등이 이론의 토대를 만들고 주희가 이를 집대성에서 주자학이라고 했다. 주희는 존재론에서 이원론을 주장했는데 이것의 학문의 명칭은 이의 근본 명제인 성증리, 성리학이네요. 예. 그래서 주자학이라는 것은 성리학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는 성리학과 주자학을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학문적 명칭은 성리학이라는 거예요. 이 성리학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 안향입니다. 안향이 최초의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들여온 사람입니다. 12세기에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한 유학의 주류파, 이게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안향이다. 25도 왕인 충렬왕 때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도입했습니다. 정답은 1번 안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세종대왕이 제위하던 시기의 업적이 아닌 것. 세종대왕이 제위하던 시기, 그렇죠. 이런 것은 세종대왕 때죠. 근데 울릉도 정벌은 예, 신라 지중왕 때인가요? 이사부라는 사람을 시켜서 울릉도를 정벌했죠. 우상국 정벌이라고. 이게 신라 때죠. 이건 아니죠. 칠정산 간에 이 칠정산이 뭐죠? 이게 태양력 달력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력 달력입니다. 이것을 만들었죠. 훈민정음을 창조했죠. 추구기를 발명했죠. 이건 세종대왕 업적. 울릉도 정벌은 신라 시대 때 이사부가 정벌했습니다.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해서 신라 땅으로 복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 정벌은 신라 시대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친고죄입니다. 고소와 친합니다. 고소가 없으면 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친고죄입니다. 형법상 친고죄는 이러한 것들 있죠. 비밀침해, 업무상 비밀누설, 친족권 권리행사 방해, 사자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것들이 현재 친고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라는 것은 고소와 친하다. 그래서 고소 없으면 논할 수 없다. 고소와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친고죄가 되겠습니다. 그림자 내각이라는 의미로 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예상하여 조직하는 내각. 아직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권력을. 아직 정권을 못 잡았으니까. 근데 미리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그림자 내각. 그림자가 뭐죠? 섀도우죠.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내각입니다. 그냥 워딩에서 뜻을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섀도우에서 섀도우 캐비넷. 19세기 영국에서 시행된 제도로 야당이 우리가 아마 정권을 잡을 것 같다. 그래서 미리서 총리와 강요로 예상되는 내각을 꾸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권을 잡으면 바로 들어가려고 이런 걸 가리켜서 그림자 내각이다. 섀도우 캐비넷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래의 뜻은 의안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캐스팅 보트를 던진다고 그러죠. 답은 캐스팅 보트인데요. 투표권을 말하는데 의회에서 2대 정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당하고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양대 정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당이 지금은 비슷비슷하지 않죠. 예를 들면 여기가 142, 여기가 140 이렇게 비등비등할 때는 제3당이 예를 들어서 10석만 가지고 있어도 이쪽이나 이쪽에다 캐스팅 보트를 하면 그 안이 통과되겠죠. 이걸 가리켜서 캐스팅 보트로 한다 이거죠. 2대 정당 세력이 거의 비등할 때 그 승부 또는 가부가 제3당의 동향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캐스팅 보트입니다. 원래는 이게 국회의장이 가부 동수일 때 국회의장이 던진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부 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국회의장의 캐스팅 보트가 인정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제3당이 이렇게 캐스팅 보트를 던져서 자기가 원하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것.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는 원래는 합의 처기에서 가부 동수인 경우에 가부가 동수이면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인정 안 돼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원래 캐스팅 보트는 이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쓰이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2대 정당의 세력이 거의 비등할 때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죄송합니다. 이렇게 2대 정당이 비슷비슷할 때 정의당이 던지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던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다음 중 유엔 산하 전문기구가 아닌 것은 ILO, FAO, WMO, 기상기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노동기구는 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WTO는 아닙니다.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부동층 유권자를 의미하는 스윙보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용어. 자, 다시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국민의 힘을 이제 선거가 돌아오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죠.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하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 결정했어요. 나는 국민의힘이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현재로 보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한 3, 40% 정도가 부동층이에요. 어떤 당으로 찍을지 결정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미결정 투표자라고 그러죠.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하면 undecided voter, decided가 결정했단 말인데 undecided니까 뭐죠?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 똑같은 말이죠. 미결정 투표자. 그 다음에 플로팅 보터. 이 플로팅이라는 게 뭐예요? 떠다니는 투표자. 이 플로트가 떠다닌다 이런 말이잖아요. 플로팅 보터 그러면 떠다니는. 아직도 정하지를 못하고 이것도 부동층이죠. 그래서 이 셋은 다 부동층을 이루는 또 다른 말이죠. undecided voter, floating voter, 미결정 투표자. 이건 다 부동층입니다. 근데 이러한 용어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이건 코테일인데요. 코테일은 이 플로커트,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입었던 그 정장복인데 그 플로커트 뒤에서 그 유명세를 타가지고 당선된다. 이런 게 코테일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그 당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당선시킨다. 이런 말이 코테일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테일은 유명인사의 플로커트 자락에 영향하여서 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고요. 미국 정치에 인기 있는 공직자나 후보자가 자신의 인기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당선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코테일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층하고는 관계없는 거 그러면 코테일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